전체 밸류 체인에서 두 개, 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워낙에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쉽빌딩, 그것도 신조, 새로운 배에 대한 쉽빌딩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쉽빌딩 인더스트리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수리 조선소도 있고, 뭐 일부 그 파츠만 할 수도 있고, 또는 AS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운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기자재 또는 솔루션 공급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개 회사는 그런 밸류 체인들은 다 이제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일부만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신조 새로운 배를 쉽빌딩 하는 거에 워낙에 크게 집중돼 있다. 네, 저는 이번에 현대차그룹 대우조선 인수 불발 위기, 한국조선 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기사를 보고 이 스터디의 주제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타당한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이 각각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봤는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고, 그 밑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부분별 매출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조선 부분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엔진 기계 부분 그리고 해양 플랜트 부분 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을 메인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라고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되어 2000년에 설립되었고 2001년에 상장을 하여서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과 다른 해양 제품 그리고 특수선 등을 건조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봤을 때 제가 세운 가설은 대형 업체 위주로 개편되는 조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업체 M&A가 필수였을 것이고 한국조선해양의 인수 시도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M&A의 타입을 호라이젠털 익스펜션으로 정의를 해봤고, 이것의 목적은 조선 역량의 효율화를 통한 매출 및 점유율 증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탠드온 밸류는 네, 추가로 그 다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려고 일단 놔두고 있었고요. 또 시너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레비뉴 시너지에서는 이 두 큰 업체가 합치게 된다면 마켓 리더십이 생길 것이고, 이 두 업체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가 합치게 되었을 때 일정량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서 오더 리플레이스먼트가 오히려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스트 시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두 업체가 M&A를 했기 때문에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로 픽스드 코스트 등의 그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더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 쉽빌딩 조선 시장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그 조선 시장의 업황에 너무 큰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고, 또한 올리고폴리 독과점에 관한 이슈와 같은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가설을 검증해 보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큰 플레이어들이 약 5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현대사무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 또한 이 한국조선해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큰 3개의 업체가 이 조선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가려는 움직임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요. 이 조선 빅3의 수주 현황을 봤을 때 조선 업계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해운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많아지고 또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추후가 증가하고 있어서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큰 호황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중국은 약 49%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38%로 그 뒤를 잇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익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큰 호황기를 맞았다는 것과는 달리 영업 적자가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철강 제품의 후판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풋판이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을 말하며 이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서 요즘의 자연재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철강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업체들은 이런 철강 업체들과 풋판 가격을 열심히 조율하면서 이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의 스탠드업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주주 현황과 주요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주에는 크게 KDB 산업은행이 약 55%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요 제품으로는 LNG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플랜트 제품과 잠수함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박 점유율을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각 선박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LNG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탱커나 특수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선에 매우 주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재무 현황을 봤을 때 안타깝게도 연간 매출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부채 비율 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수요는 충분히 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대중공업은 이 분할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을 지배하고 현대중공업이 사무와 미포조선을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이 분할을 위해서 중간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분을 따로 떼서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증자를 통해 약 1조 5천억 규모로 이 대우조선해양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업 밸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레비뉴 시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켓 리더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차트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인수를 하였을 때 LNG선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는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R&D 역량 강화로 인한 매출 증대와 기존에 출혈 경쟁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아서 출혈 경쟁 해소로 인한 매출 증대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선업이 화랑이다 보니 그 조선업을 배를 팔려는 사람들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면 강한 셀러스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스트 시너지 측면에서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는 당연하게도 세계 1, 2위 이 LNG 조선소의 결합은 바이오스의 파워를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후판이나 이런 원자재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설비 투자의 정상화가 있을 것이라고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조선소가 각 조선소마다 과잉으로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효율적인 그 자본 분배를 통해서 설비 투자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제 이 회사에서 낸 그 IR 자료에서 가져왔듯이 통합 시너지 측면에서는 대우조선이 대우조선과 통합할 경우에는 R&D 분야, 구매 분야 등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이전에 분식회계 등의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추가 부실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위험은 낮지 않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사한 리스크에서는 이 쉽빌딩 마켓에서 오는 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는 조선 산업이 해운 운임이나 유가, 거시경제 성장률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시장의 확대 축소 사이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만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M&A에서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는 지금 이것을 한국조선해양의 그 세 가지 자회사의 매출 선종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대부분 LNG 선박이나 컨테이너 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탱커나 PC 선박 같은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 호라이즌탈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LNG
선이나 컨테이너선의 공통된 제품군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물리와 포항기이고 또한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서 이 각각의 컨테이너선, LNG선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니발라이제이션보다는 마켓 리더십을 더욱더 가져가면서 큰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더 보완하여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올리고폴리 이슈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은 심사국 총 6개국의 전체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3개의 나라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EU가 합병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로는 인수 시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라는 것에서 독과점으로 경쟁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한국조선해양에서 가격 동결을 하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 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 중에는 인력 설비 감축으로 인한 회사 측면에서는 코스트 시너지로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 글로벌 서비스와 같은 선박 기자재 공급 자회사가 존재해서 그를 통해 여러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거제도 주변에 위치한 지역 업체로부터 많은 기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노조, 지역사회에 반발이 있어서 이 M&A가 정말 잘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하지만 이 시장 성도를 위해서는 타당한 M&A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잠깐 삽입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 지금까지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선종별 발주량은 점점 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시장 상황은 밝아져 가지만 실제 이 M&A가 독과점 이슈에 가장 크게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당한 M&A지만 만약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불발된다면 과연 대우조선해양은 어디로 M&A가 될 건지 지금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지로 뭐 하나나 효성, 포스코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대우조선해양의 거취를 관찰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거는 약간 여러 컷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약간 정치적인 부분 또는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그 관점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현대중공업 지주 관점에서 이 합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본다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현대중공업 그룹 또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어떤 시너지 또는 리스크, 인수 타당성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논의 포인트를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가설의 몇 가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으로 잘 나눠주셨어요. horizontal expansion이고,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가 확보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워낙 많아요. 거의 다 겹치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그룹이 가지고 있는 조선소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대우조선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조선업이 속해 있는 전체 밸류 체인에서 두 개의 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워낙에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쉽빌딩, 그것도 신조, 그 새로운 배에 대한 쉽빌딩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쉽빌딩 인더스트리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수리 조선소도 있고
뭐 일부 그 파츠만 할 수도 있고 또는 AS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운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기자재 또는 솔루션 공급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개 회사는 그런 밸류 체인들은 다 이제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일부만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신조 새로운 배를 쉽빌딩 하는 거에 워낙에 크게 집중돼 있다. 그리고 그 특화되어 있는 선종도 뭐 구체적으로 나누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마켓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대형 선박 그 중에서도 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LNG 캐리어에 거의 집중돼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 세빙 LNG선, FPSO, 유조선 이런 선박에 거의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근데 조선에서 사실 좀 종류를 많이 따져보면 이런 국내 3사 한국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조선 말고도 터그보트, 그다음에 그 옵쇼 서플라이 베셀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인데 기능이 되게 다양한 그런 배들, FPSO 옆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배들, 사실 따져보면 되게 많아요. 여객선도 있고요. 크루즈선,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요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딱 3사는, 우리나라 3사는 딱 이것만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제품들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리스크일 수 있죠. 이제 이 중에서 안 좋아지는 게 생기거나, 이 안에서의 경쟁이 우리 국가 내에서의 그냥 어떤 자멸적인 경쟁일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술력이나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는 상선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호리존탈 익스펜션에서의 효익은 크게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매출과 점유율이 증대되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노출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뒤에서 아까 EU에서 이 합병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게 선가를 고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에서 또는 셀러스 마켓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성과를 고정한다, 공급 가격을 고정한다라고 하면 셀러스 마켓이 아닌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좀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스탠드얼론 밸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뭐 엄청 그 내부 정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 법정 관리 또는 채권단의 관리 하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실 이슈들이 뉴스화됐었죠. 그 안에서 뭐 임원들이 서플라이 업체와 뭐 결탁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스탠드얼론 밸류가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온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숨어 있는 부실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역량, 기술력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기술적인 거, 생산 기술, 여러 가지 설계 기술,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누수가 많았지 않았을까.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 상태, 영업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밸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장부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더 클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켓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셀러스 마켓이 과연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음, 어쨌든 그 발주처에서, 이 좀 조선소에게 매달리면서 배를 발주를 하려면 해운 시장이 엄청난 호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 시장만 꽤 좋아요. 꽤 좋은 수준을 넘어가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그 불황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다시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침체기 대비해서 5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2000년 중반, 2007년, 8년 그러니까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의 시장 상황 대비는 여전히 시장의 발주 상황은 좀 낮은 상태고 그래서 마켓 리더십이 그런 상황에서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체 공급 캐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셀러스 마켓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오더 리플레이스먼트는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조선해양이 삼호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 네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면, 도크 사이즈가 엄청나죠. 생산 캐파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많은 선주들이 여기서 배를 빨리빨리 지어서 이제 빨리 현업에 투입하기를 원할 텐데, 그래서 오더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주 오더가 들어오면,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 입장에서, 이 배는 현대중공업으로, 이 배는 현대미포로, 이 배는 대우조선으로, 이런 식으로 최적화해서 알로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더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과연 쉬울 거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캐파나 어떤 능력 측면에서 비등한 플레이어예요. 미포는 특정 선박에 집중돼 있다고 하니까 좀 빼도 되는데, 3호는 캐파적으로 좀 많이 이제 여류에 있으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서로 비등한 관계에 있고 거의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특정 선박, 특정 선종을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몰아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두 회사 간의 그 어떤 불화, 대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우조선도 LNG 캐리어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자기들이 이걸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쪼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더 리플레이스먼트의 어떤 시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결국 좀 최적화해서 어로케이션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탱커나 컨테이너선보다는 LNG 캐리어가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남고, 그거를 서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집안 싸움, 음, 같은 집안에서 어떤 재산 분배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같은 얘기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주권은 현대중공업으로 몰아주고, 어떤 발주권은 이제 대우로 줬는데, 두 개 회사의 캐파 대비 서로 약간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는 저쪽 거 하고 싶었는데 왜 이걸 주냐. 서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최적화, 오더 리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최적화한다라는 게 현실에서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선종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대우 삼성 3사가 그 안에서 뭔가 시너지보다는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차라리 다른 밸류 체인에 있는 그 기존의 현대가 하지 않던 선종들이나 선박들을 하는 다른 지역 내에 어, 수익권 또는 마켓을 리딩하는 그런 조선소들을 인수하는 게 차라리 실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시장 상황에서의 플레이어는 사실 중국의 조선소나 일본 조선소, 싱가포르의 조선소 등등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의 점유율일 거니까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 업체들이 메이저죠. 그래서 뭐 수주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LNG 운반선 특정 선박 외에는 아직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아주 폭발적인 발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ESG 이슈, 그다음에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선박 내에서 친환경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고, 그게 반영된 선박이 이제는 좀 더 경제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선박들의 그 체인지, 그러니까 신규 선박으로 바뀌는 그런, 기존의 오래된 선박들은 이제 폐기되고 이제 스크랩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발주가 나올 수 가능성이 꽤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초반때 대량 발주한 것들이 이제는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봉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순환 구조에 와 있지 않냐라는 거에서 좀 새로운 시장, 좀 발주가 늘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부실은 계속 쌓여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민감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라는 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만든다
좋을 거냐? 그러니까 60% 점유율을 인수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차라리 삼성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성과를 고정하겠다 이런 특정 대안들을 내놓는 거 보면 고객이 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쉽빌딩이라는 거는 글로벌 원 마켓이고 그다음에 선주 고객의 풀이 굉장히 적잖아요. 유럽에 있는 발주처들 손에 꼽는 거죠. 20개, 뭐 30개 정도 언더로 있는 이 업체들이 발주하는 선박이 전부인데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선주사들은 전부 중국 자국 발주를 하고 있고 일본도 자국 발주하고 있고 그러면 남는 거는 유럽, 러시아 정도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주하는 거 말고는 거의 선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센 거고 그들이 봤을 때 야,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네. 그럼 거기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뭔가 이 다른 쪽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바이어들은 또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서 뭐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R&D 역량 강화. 뭐, 중복 투자는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코스트 세이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잉 설비 투자 측면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D 역량 강화는 뭐 비슷비슷한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량 강화가 많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출혈 경쟁 해소 뭐 요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다만 이게 해소가 되지만 집안 싸움은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문제 있고 점유율 60%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40 플러스 20이라면 산술적으로 더해서 똑같이 이렇게 유지되면 안 될 거니까 셀러스 파워 과연 가질 수 있을 거냐. 여기 조선업은 여전히 바이어들이 극소수고 바이어 풀이 적고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장인데 셀러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거냐. 셀러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해운업, 그러니까 해운 쪽에서 성과가 폭등하고 약간 투기적인 수요들이 발생했을 때 이 선박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셀러스 마켓이 되죠. 그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0 리만 사태 이후 일부까지 있었던 그런 투기 수요들이 잔뜩 있었을 때 그냥 배를 발주해 놓고 나면 배 성과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셀러스 마켓이었죠. 그럼 계약금으로 지금은 그 배를 인도받을 때 돈을 제일 많이 주지만 전체 성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주지만 그때 셀러스 마켓에서는 돈을 절반 가까이 계약금을 다 걸었죠. 그런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을 거냐는 수요 산업들을 봐야 되죠. 에너지 산업, 뭐 해운 산업 그런 것들, 물동량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물동량의 많은 부분이 벌크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인데 ESG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고 있어요. 석탄 이용률도 계속 줄고 있고, 그죠? 원유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쓰게 되면 LNG, LPG, 원유, 석탄에 대한 수요 또는 그거에 대한 이동, 물동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해운업이 예전과 같은 셀러스 마켓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네, 뭐 코스트 세이빙은 일부 할 수 있는 거죠. 동일 기술 개발하고 있던 것들, 중복해서 하던 것들 이런 것도 접을 수 있고, 뭐 기자재 업체들 좀 통폐합하면서 이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좀 바잉 파워를 그쪽에서는 좀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워낙 국내 업체들 많이 짜내가지고 더 이상 뭐 그럴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예약 다 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운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 신규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오더를 많이 받아놨는데 요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는 아마 내년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룹이 합쳐지는 거가 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뭐 얼마나 더 유리하게 가져올 거냐 별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조선시장은 바이어들이 얼마나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성 또는 그 어떤 개선, 그 수익성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캐파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합병이 큰 시너지는 주지 않을 거다가 좀 더 큰 이슈. 그리고 이런 부분 사실 관리하기 되게 힘든 거죠. 조선은 특히나 노동 집약적이고 그 노동력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노조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죠. 가장 강성 노조가 현대와 대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질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쉽지 않은 거고 네, 그 수요국들,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스러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 동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식화돼서 우리가 시너지를 얘기할 때 스케일 이펙트, 규모의 경제 또는 뭐 그 규모가 커지면 두 개 합쳐지면 뭐 의뢰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들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굉장히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로 가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비효율이 생길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오더 리플레이스먼트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예 이런 우열이 나눠져 있는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와 삼원은 우열이 나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구분이 꽤 되는데 대우조선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좀 모호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너무 잘 배웠습니다. 음, 저는 약간 좀 단편적으로 그냥 약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제를 풀듯이 그렇게 풀었는데 확실히 좀 산업의 큰 흐름이나 뭐 세계 흐름 그리고 이전의 과거 이런 걸 고려하면은 대표님의 그 반박이 다 너무 논리적이어가지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팁만 드린다면 이런 그 앞에 부분에서 이런 시도는 좋았어요. 이런 가설을 되게 좋았는데 자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때는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이나믹스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선업은 글로벌 원 마켓이고 그 안에서 이 한국의 조선 3사는 너무 특정 밸류 체인 안에 너무 몰려가지고 서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처럼 아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합쳐지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고객 풀은 얼마나 큰지, 여기가 정말 B2C처럼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들이 그 약간 중구난방으로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다수의 고객이라면, 저는 이 인수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몇 개의 키 바이어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고, 그들이 그냥 뻔히 쳐다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그들에게, 이 인수를 설명할 것이고, 그 인수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그들의 편견, 그들의 어떤 우려들을 부식시킬 거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서의 M&A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쉬워 보여요. 자동차 시장은, 제조업이고 좀 중후장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은 결국에는 B2C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통일된 보이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업체들이 이 볼보 같은 글로벌에서 나름 레거시가 있는 업체들을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은 다른 뷰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네,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까요?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네, 재밌는 감사합니다. 네,